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리입니다. 말뚝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역시 또 새로운 희곡을 가지고 우리 또 재미나게 읽어나가고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일단 제가 저번 편에는 너무 급하게 우리 손님이 계셨어가지고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누락했던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그런 얘기들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애당초에 원했던 컨텐츠가 그런 교육용 컨텐츠는 아니었어요. 편한 수준으로 일반 대중들도 이 고전, 그러니까는 희곡 고전을 부담 없이 이제 읽을 수 있는 어떤 길잡이? 이 정도의 컨텐츠만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희곡 읽기였는데 도토리님 탓하는 겁니다. 네, 도토리님한테 진행을 그래서 맡겼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 진행을 맡겼을 때 진행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컨텐츠 초창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혼을 많이 냈었죠. 막 잘라 먹고 막 이러는 바람에 막 기죽고 이러다 보니까는 말이 더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천편일적인 어떤 저의 교육 컨텐츠가 되어버린 이렇게 지난 1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놓고 나서 보니까는 정말 이게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도 불쾌할 수도 있겠다. 너무 일방적인 소통 컨텐츠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소통의 맛을 살리려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화 형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저번에 우리가 특별 게스트인 취발님을 모셔서 대화 형태를 좀 더 많이 살려본 거고요. 그러니까는 대화 형태로 희곡을 수다를 떨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첫 번째 파일럿 같은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취발님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1회분밖에 참석을 못하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어찌 되었든 간 인간은 두 명이지만 예전에 들려 돌아갔지만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어떤 그런 굉장히 좀 너무 전문적이라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아무튼 굉장히 너무 좀 전문적인 내용, 그리고 지루할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 이런 걸로 막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도토레님도 전 힘들지만 재밌었습니다.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자. 마음 편하게 아는 선에서 우리 도토레님이 주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가보자 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 컨텐츠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이대로 또 흘러가 보다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이제 좀 너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충분히 또 개입할 수 있는데 그런 양을 좀 줄이려고 해요. 이게 희곡 읽기 컨텐츠니까 아무렴 여러분들한테 희곡 읽는데 도움이 되는 재밌는 정보들이라던가 읽는 방식 이런 재미를 일깨워드리려고 만드는 방송이니까 그런 점을 좀 너그러이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이야기 우리 소포클래스, 에오리피데스 다 읽어봤잖아요. 근데 아이스킬로스 것만 안 읽자니 너무 섭섭할 것 같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뭐 어쨌건 그래서 사실 섭섭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 명을 다 읽고 싶었는데 또 얘기가 길었네요. 자, 그래서 안 읽고 가자니 찝찝해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킬로스의 작품 중에 뭐가 좋을까 하다가 하나 골라왔습니다. 오늘 읽어볼 희곡 아이스킬로스가 쓴 아가멤논입니다. 아가멤논 이야기는 영화도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스 신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서 스토리는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해왔습니다. 저 진행 짧아서 미안한데요. 예. 좀 개괄, 좀 개요 이런 거부터 시작하고 이제 줄거리 좀 들어가고 좀 이래야지 좀 이 컨텐츠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요? 개괄과 개요. 네. 그러니까는 아이스킬러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것부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스킬러스 하면은 우리 이전 컨텐츠에서도 언급은 자주 됐었어요. 그리스 비극 3대 작가 해서 사람들 손 꼽을 때 아이스킬러스 그리스 비극 시대의 3대 작가라고 하면 그리스 비극 시대의 그 3대 작가가 제일 유명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존하는
현존, 현전, 현존한 그 세 명 것만 남아 있어요. 더 있겠죠. 더 있을 거예요. 그 세 명 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그 시대에 비극 시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냐?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남아있는 명부가 남아있어요. 그리스 비극 시대의 명부가 비극 시인들 그 목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뭐 이전에 그리스 비극 관련된 거 제가 이제 소포클레스 거도 벌써 3편이나 했고, 그리고 이제 에우리피데스 것도 한 편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 비극 시대는 이제 제일 최후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연극 축제였던 이제 대디오니소스제, 여기가 이제 비극 경연대회를 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축제, 이 말 그대로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 때 참가하는 비극 작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매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최고 전성기, 이제 전쟁이 앞뒤로 있고 이제 전시가 없었던 평화 전성기가 약 50년 정도 되는데, 그 50년 동안 한 해도 안 빼놓고 매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출품했던 작가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을 것이며, 심지어 대디오니소스제 이 그리스 비극은 사실 그리스 비극이라도 퉁치고 부르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쪽 권역 내에서는 엄연히 얘기하면은 아테네 비극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디오니소스제는 아테네에서만 있었고, 그래서 아테나의 출신으로 현존하는 작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3명의 작가인 거고요. 그때 당시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스 지역은 폴리스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폴리스들도 각자들의 축제가 있고, 그 폴리스들 내에서도 작가들이 있어요, 다. 근데 그 사람들께 싸그리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많은 보니까는, 평가를 겪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리스 비극의 고전 시대이니까 상고 시대 다음에 바로 고전 시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냥 그리스 비극이라고 퉁쳐서 부르는 것 뿐이지,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는 뭐 아르고스 지역, 하다못해 스파르타 지역, 그리고 코린토스, 테바이, 이런 모든 폴리스들이 그때 당시에 아테네하고 동일한 위상을 갖고 폴리스들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걔네들 거는 싹 다 무시하고 아테나의 비극 출신 작가들 것만 싹 묶어가지고 이게 그리스 비극이야 라고 퉁쳐 얘기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섭섭하겠죠? 그런 짤막한 지식들도 몇 개 또 알면 좋잖아요. 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잖아요. 네. 어떤 순서입니까? 이건 너무 쉽죠.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딱 그거잖아요. 네. 전쟁에서 딱 끝나고 와서 막 그 소포클레스가 그 막 노래 부르면서 아싸 우리 이겼다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우리피데스도 뭐 그런 설명을 예전에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스킬로스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쨌건 우리는 아가멤논을 일단 오늘 읽을 거니까요. 아가멤논. 자, 아가멤논이 뭔지 누군지는 아십니까? 아가멤논이 그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를 받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아가멤논 하면 제일 우리 대중들이 제일 익숙하고 친숙하게 트로이. 네, 좋습니다. 네, 트로이입니다. 네, 그 파리스가 헬렌에 훔쳐가가지고. 트로이 그건 아세요? 영화를 살짝 본 적은 있습니다. 잠깐만,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트로이 전쟁 관련된 우리 그 고대 이 그리스 시대 때 서사시가 일리아스죠. 네, 일리아드. 그 일리아스에서 주인공이 아가멤논이에요? 오레스테이아는 오레스테스겠고, 일리아드는 그 트로이 목마 만든 사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아는 척을 할 뻔했네요. 네. 모릅니다. 아니,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잘 모릅니다. 안 읽어봤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일리아스잖아요. 예. 그건 아세요? 그것까지만 압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관련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헬라스 지역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영웅들이 다 총집결한, 이건 어벤져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헬렌 시대의 어벤져스 같은 게 일리아스인데, 요것도 또 하나 여러 가지 표기 방법들이 있죠. 일리아스, 일리아드 뭐 이런 것들도 쭉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 단수형, 복수형, 그리고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 이런 거 다 하셔가지고 일리아스, 일리아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일리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리아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도 나가는데 다 집어치우고
정확한 표기는 일리아스입니다. 네, 정확한 표기는 일리아스예요. 그 당시 그리스 시대의 발음 구조 그대로 갖고 오면 일리아스라고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리아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 얘기 하시니까 아까 살짝 누락한 게 있어서 그 헬라스 얘기 살짝 하셨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그때 당시에 부르는 그 발음이자 그 언어 자체가 헬라스라는 거예요. 네. 잠깐 아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아가멤논 아니, 말 자르지 마시고 그 얘기를 왜 하셨죠? 그냥 아까 헬라스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말했습니다. 헬라스에 대한 설명 없이 너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네. 제가 헬라스는 그때 당시가 그리스가 폴리스 공동체라는 말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폴리스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헬라스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리스인들은 우리 그리스인이야라고 안 썼어요. 우리 헬라스인들이야라고 썼어요. 그러니까는 민족성은 같아. 민족적 뿌리라던가 이런 것, 인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같아. 그런데 도시로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의 의미로 따지면 국가적인 지명은 다 다르고 막 이래서 국가는 다른데 민족은 같아. 우리 지금 남한북한 이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더 넓은 품 안에서는 다 헬라스 공동체야. 혹은 헬라스인들이야. 그래서 헬라스인들이 있는 지역을 우리 뭐라고 부르자? 그냥 헬라스 지역이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리스 비극 희극 많이 읽다 보면은 위대한 헬라스인들이요 이런 표현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그 공동체성, 민족적 공동체성을 강조할 때는 헬라스라는 표현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트로이 영화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까 그 얘기 마무리 안 졌으니까. 네. 그 얘기부터 다 마무리 짓고 가봅시다. 네. 그러니까 일리아스 이야기. 네. 자, 여러분 우리 도토리님 알고 계신 일리아스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자, 그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네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인데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찾아보자면 그 파리스 그놈 때문이에요. 파리스가 이 아르고스에 초대돼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그 헬레네라는 메넬라우스, 이 작품에서 언급은 되지만 등장하진 않습니다. 아가멤논의 동생인 메넬라우스의 아내인 헬레네를 탐해서 얘하고 사랑에 빠져서 자기네 나라인 트로이로 데리고서 납치를 해버리죠. 네. 그래서 납치를 해왔으니까 자기 부인을 뺏긴 메넬라우스 입장에서도 열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 뭐 군인들과 병사들과 뭐 아가멤논 형도 짱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해서 그리스 함대를 파견해가지고 트로이를 함락시키자 하면서 쫙 갔다가 너무 전쟁이 길어요. 전쟁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펼쳐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 유명한 뭐 트로이 목마 나오죠. 트로이 목마 안에 다들 이렇게 숨어가지고 트로이 목마 작전을 세운 사람은 누구? 그게 바로 오디세이. 오디세이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오디세우스예요. 네, 오디세우스예요. 오디세우스. 처음에 오디세우스가 오디세우스의 여행기가 오디세이아예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정보가 너무 서리고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하여튼 그 오디세이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디세이아는 여러분 그것도 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여행기잖아요. 네. 정확히는 그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디세우스가 자기의 고향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를 다룬 게 오디세이아입니다. 네. 근데 오디세이 이제 전체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부는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디세우스 이제 아들내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전쟁 나간 후에 집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로 했는데 막 여러 가지 신의 저주와 이런 문제와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바로 집에 못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풍랑 당하고 어디 뭐 조난 당하고 막 이러면서 딴 데 갔다 이 여행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트로이 전쟁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여행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안 들어보니까 아들내미가 아버지 찾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사실 오디세이아는. 그러니까는 시대순 이야기순으로 놓고 보면은 일리아스를 읽고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를 읽어야 이제 이 순서가 쭉 이어지죠. 그 그러니까 사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그냥 쭉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장편 소사시예요. 그렇게 그냥
크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 트로이 전쟁으로 돌아가서 네.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흉은 파리스라는 애가 여기서도 그것도 설명 안 하시니까 파리스가 어느 나라 왕자? 트로이아의 왕자입니다. 트로이아의 둘째 왕자죠. 예, 네, 첫째가 둘째. 있죠. 헥토르. 아는 거 빨리 말해야지. 네, 둘째 왕자예요. 그 둘째 왕자인 걔가 헬레네를 왜 납치해요? 헬레네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을 아가멤논의 동생인 메넬라오스의 아내였습니다. 네. 걔를 왜 납치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본데 근데 워낙 유명한 설화니까 파리스한테 여신 3명이 누가 가장 이쁜 여신인지 골라줘라는 내기한 그 내용 그거는 알아요. 그걸 설명을 하셔야죠. 아프로디테랑 네. 그 아르테미스랑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가 아니었나? 아테나죠. 아테나. 아테나랑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헤라요. 헤라요. 그 3명한테 그 3명이 파리스가 뭔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우리 셋 중에서 하나를 뽑아라 해가지고 뭐 발가벗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편파. 그렇죠. 네.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이번에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신화를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중요해요. 그리스 비극이 특히나 고전이 왜 읽기가 힘드냐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옛날 그들만의 전래동화 있잖아요. 네. 그거를 미친 줄 알았어 진짜. 그거를 잘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한 이유는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이제 당신이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뽑았던 게 원흉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원흉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이렇게 계속 파고 올라가면 전에 이야기가 또 있고 저희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전에 얘기까지 해서 끊을게요. 그러니까는 신들끼리 맨날 지들끼리 모여서 축제하잖아요. 네. 신들끼리 모여서 축제하는 와중에 한 명 불행의 여신을 깜빡 초대를 못 해버렸네. 그러니까 불행의 여신이 이 얘기를 듣고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행의 여신이 이제 신들끼리 불화를 일으키려고 사과에 이제 문구 하나를 적어가지고 그 신들끼리 노는 그 테이블 위에 하필 던졌어. 근데 그 사과 위에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 축제장, 이 신들끼리 연회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께 이 사과를 바칩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가지고 그걸 던졌어요. 블랙표장이구나. 브라이 여신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여신들이 딱 보고서는, 제일 아름다운 여신이니까 내가 먹어야지라고 싸움 붙은 게 그 3명인 거야. 아이고야. 헤라랑 아테나랑 아프로디테가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 입장에서는 아내랑 딸내미 둘이 막 싸우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 고르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이렇게라도 결정해. 이러고서 남자애들이 다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으니까 여신 3명이 좋다. 그럼 우리 파리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그래가지고 파리스가 이제 트로이아 왕자를 이제 혼자 저기서 뒷산에서 이렇게 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여신 3명이 싹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딱 건네면서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한테 투표를 해라. 이렇게 딱 신들 제우스마저 피한 그 선택을 파리스한테 맡겨버려. 그러면서 이제 각자 여신이 파리스한테 이제 조건을 따라줘요. 헤라인 경우에는 네가 나를 뽑아준다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뭐 명성과 이런 걸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건부선 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표 매수하려고. 그리고 이제 아테나는 이제 절대 전투에 나가서 지지 않는 뭐 수모와 뭐 이런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가 뭘 얘기하냐면 미의 여신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해요. 요게 화근입니다. 여기에 파리스가 아프로디테가 제일 이뻐요. 제일 이쁜 여자 주세요. 이렇게 얘가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로이 전쟁이 이게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신의 분란 때문에 생겨난 좀 전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자의 수호를 받는. 그러니까는 트로이 전쟁이 트로이 대 이제 그 아르고스가 이제 그 아르고스 지역 내에 있는 그 그리스군들 다 연합해가지고 트로이를 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신들도 거기서 파벌이 갈라져 있어요. 당연히 나를 미의 여신으로 제일 이쁜 여신을 뽑지 않은 아테나랑 헤라는 어디 편이겠어요? 당연히 아르고스 편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신들도 서로 갈려 있어요. 그 전쟁 보고 있으면 누가 누구의 수를 받아가지고 치게 되고.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이야기가 왜 더 난장판이 되느냐? 신들이 그 분란 때문에 이게 서로 갈라서 있다고 하더라도 트로이에 자기가 사랑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반대로 이쪽 편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아르고스에 자기가 축복을 줬던 애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국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헬레네 때문에 신들도 완벽한 벽을 두 개가 달렸는데 붙는 게 아니라 막 꼬이고 그렇죠. 꼬였겠는. 아.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막 길어지고 그래서 그 영화 트로이 보시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폴론이 원래는 이 트로이 진영에 있는 그 여사제 브리세이스라는 여사제에 나오잖아요. 그 브리세이스라는 여사제가 원래 아폴로를 섬기는 애예요. 근데 아폴론이 초반에는 이쪽에 아르고스 편에 서 있었어요. 근데 아르고스에 서 있다가 브리세이스는 아폴로를 섬기는 애니 그 전쟁이 길어지면서 브리세이스가 아폴로한테 막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폴로는 얘 도와줘요. 이런 식이야. 난장판이 되는 이유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개입하면 안 돼요. 인간들 장난질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개입하죠. 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비극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 각자 작가들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방향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알아보면 참 재밌겠죠. 아무튼 트로이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 아가멤논과 관련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네. 근데 이게 깔려야 돼요. 네, 이게 맞아요. 깔려야만 해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아가멤논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 딱 펼치자마자 바로 덮는 사람들이 99%일 겁니다. 왜? 아가멤논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자꾸 지금만 많은 얘기를 자꾸 떠드는데. 합창단이 나와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런 얘기들 있죠? 신화 관련된 얘기들, 복수와 관련된 얘기들, 이 복수의 연결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구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가멤논이 그리스 비극 중에서 상대적으로 긴 편에 속해요. 보통 이제 모든 그리스 비극을 대략적으로 검토해보면 대부분 그리스 비극은 1400행 내에서 끝나게 돼 있거든요. 1400행 전후로 쓰여져 있어요. 그 정도가 이제 공연 분량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스 비극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 거지만 그리스 비극은 굉장히 형식미를 굉장히 중시한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수들이나 이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거의 위배되지 않아요. 그런 위배되는 것에 드러나는 게 저번에 제가 에우리피데스 때 설명해 드렸지만 에우리피데스 때 와서야 조금씩 이제 이것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지키려고 했던 구조들이. 그 구조의 원형은 아이스킬로스랑 소포클레스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아무튼 대사 행수로만 놓고 보면 1400행 내외로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아가멤논은 한 1700행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표준보다도 300행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전반부는 연극적 행동, 극적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고 다들 지금 제가 여태까지 길게 썰 풀어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신화에 관련된 썰, 가계에 관련된 썰, 그리고 그 전쟁과 관련된 썰, 그리고 전쟁이 왜 나갔는지에 관련된 썰, 그리고 딸내미는 왜 죽였는지에 대한 썰, 이런 썰들을 굉장히 합창단들이 아주 장거기 편입니다. 거의 초반 절반 분량을. 그러니까는 대충 한 7,800행 정도는 이런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와 지금 여기에 들이닥쳐 있는 이 어마무시한 역경과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거라서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지십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시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해드리고 가면은 여기 지금 줄거리 요약 백날 해봤자 답답하다고요.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정도로 우리 깔아두기는 다 했다 손 치고 그럼 이제부터는 알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야, 이 앞에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아가멤논 이야기가 참 궁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의 시작은 네. 방금 저희가 장과에 깔아드린 그 트로이 전쟁, 일리아스의 내용 거기다 끝나고 전리품 배분 다 끝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모두들 각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읽을 아가멤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즉 아가멤논이 돌아오는 그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네. 이제 줄거리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토로의 아가멤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르고스에 있는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의 궁전 앞입니다. 여기서 그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이라 함은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를 말하는 거겠죠. 자, 밤중에 궁전의 지붕 위에 누워있는 파수병이 보이면서 이야기가 시작하죠. 자, 이 파수병은 트로이아가 함락당했다는 봉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푸념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10년간의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봉화를 발견하자 파수병은 몹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내 알 수 없는,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일단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수병이 우리 대화 형식 아닌가요? 줄거리는 해놓고 대화하면 안 될까요? 자, 이 파수병이 궁전 안으로 퇴장하면 코로스들이 나옵니다. 자, 이 코로스들은 보통 이 아르고스에 사는 이 노인들이죠. 이 전쟁인데 노인이니까 전쟁을 못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부분 아르고스의 노인들로 구성된 코로스들이 나옵니다. 그 코로스들이 또 노래를 한참 해요. 한참 하는데 작중이 일어나지 않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작중이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의 뭐 신화 얘기라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 뭐 그런 것들 얘기해줍니다. 뭐 전쟁 나가기 전에 뭐 독수리가 뭐 새끼뱀 토끼를 잔인하게 사냥했다는 뭐 그런 뭐 비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아르테미스 여신을 열받게 한 그런 아가멤논의 이야기 뭐 그런 얘기 해주고요. 제 이야기를 왜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저도 이 희곡으로만 봤을 때는 그 이야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르테미스가 예전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뭐 순결의 여신, 뭐 사냥의 여신 뭐 그런 식으로 예, 많이 추앙받았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의 그런 생명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인 신인데 그 아가멤논이 한번 사냥 갔다가 뭐 사슴을 사냥해서 죽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인터넷으로 찾아본 내용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책이 안 나와서 저도 답답해서 찾아봤어요. 네, 책에서는 이게 독수리가 새끼뱀 특히 뭐 그 얘기를 비유를 하거든요. 아무튼 비유를 한다고요? 비유를 했다고 저는 예,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이어보세요. 예, 어지럽네요. 이어보세요. 예. 네. 하여튼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는 핵심은 이거죠. 여기서 아르테미스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아르테미스가 그 얘기를 꼭 해야만 하거든요. 아르테미스가 전쟁 못 나가게 막 바다에 역풍 불어가지고 그리스 함대를 꼭꼭 묶어버리니까 이 여신의 묶었어요. 아르테미스가 열받으니까 내가 아끼는 이 사슴을 네. 왜 열받았냐고요. 네. 저는 그거라고 봤거든요. 사냥을 해서 죽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아가멤논이 네. 아르테미스가 사랑하는 사슴을 사냥해가지고 예. 니네는 출항 못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열받아. 니들 하는 일 되는 족족 안 됐으면 좋겠어 하고서 막 그렇게 하지 아닌가? 다른 게 더 얽혀 있나? 네. 도와주세요. 가십시오. 네, 가십시오. 네. 예. 아무튼 아르테미스를 꼴받게 했다 아가멤논이. 네. 예. 꼴 받았습니다. 예, 이어갈게요. 그래서 방금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로이아로 이제 헬렌에 뺏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출정하려고 하는데 막 역풍 불고 해가지고 대들 꼼짝도 못하게 막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막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아르테미스 여신의 저런 화를 저렇게 잠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살 달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건 희곡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역시 제가 찾아본 내용인데 저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줘야만 저 여신의 화가 풀리겠거니 그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딸 중에 하나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자 역풍이 사그라들고 트로이아로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러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코러스가 아직도 노래하고 있어요. 예, 계속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옆에 사실 이 희곡의 찐 주인공이라고 봐야겠죠. 예, 클리타이메스트라가 사실 옆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러스들이 있는 와중에 클리타임네스트라 네. 클리타임네스트라로 통일하겠습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 클리타이네스트라 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까 헬라스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했던 걸로 했을 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아주 정통적인 그런 표기 발음 방식은 클리타이메스트라가 네스트라가 맞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남아있는 판본 중에 클리타임네스트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네. 클리타이네스트라로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M이 하나가 빠진 게 있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한 번에 따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읽는 것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읽어봤던 것 저는 물론 뭐 다 참고해봤습니다만 클리타이네스트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원서 번역본으로 이제 인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클리타이네스트라라고 그냥 표기를 할게요. 어쨌건 이때 열심히 재물을 바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 일을 마치고서 이제 껴들어서 코러스들이랑 같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서도 말 엄청 길게 해요. 뭐 하는데 결국에 얘기들 뭐 보면은 이 전쟁 아까 처음에 파수병이 그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런 봉화를 발견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화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코러스들이 물어보니까 사실 저게 뭐 거기 어디에서 불을 지피면 뭐 거기에서 누가 불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봉화가 이렇게 전달돼서 이렇게 현대 과학 문명의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내가 알게 됐단다. 뭐 그런 얘기들을 길게 합니다. 예, 어쨌건 뭐라고요? 긴 얘기들이에요. 아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봉화의 네.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해주고서 잠깐만요. 들어갑니다. 아우 미치겠네 진짜. 잠깐만요. 설명을 네. 제가 자 이야기 시작을 하면 파수병이 네.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주저주저하고 있다가 네. 드디어 트로이 전쟁이 끝났다 네. 라는 봉화를 보고서는 허겁지겁 달려들어와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네.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거 빼먹었구나. 네. 그런 다음에 합창단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길게 설명했던 이 전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 풀어준다 이 얘기까지는 알아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봉화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요? 예. 누가? 크리타이메스트라가 코러스들이 먼저 크리타이메스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하니까 봉화를 통해서 알았단다. 뭐 봉화란 그 뭐 얘기였구나. 어디서 불을 네. 피워서 어디서 불을 피우고 네, 이 얘기였어요. 그 얘기였습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생기네. 예. 그 봉화를 네. 굉장히 길게 나열하잖아요. 네, 저도 그게 참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길게 나열해요? 저는 그런 거라고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봉화라는 게 이제 그 개발되지 얼마 되지 않은 최첨단 그런 문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게 굉장한 과학 기술이다 뭐 그런 걸 선전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까지는 했는데 예,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대사가 이렇게 길게 돼 있지? 네, 아무튼 이거 제가 왜 짚어드리냐면 예. 정말 길게 설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거의 헬라스 지역에 있는 모든 봉화 이름을 다 외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그 봉화가 트로이아부터 아르고스까지 오는 그 모든 봉화의 지리적 위치를 다 특정해서 대사에다 실어놓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죠. 예. 현대 같은 거면 이거 제가 아리스토파네스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 있는데 목록가라는 얘기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목록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목록가를 지금부터 시작.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시작. 울릉도 동남쪽 뺏길 따라 200리 외로운 사마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또 가보세요. 계속. 2절은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어렸을 땐 다 외웠는데. 여기서도 처음 보면 한번 떼서 봅시다.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이게 정확하게 지리적 위치잖아요. 그쵸? 울릉도에서 예. 동남쪽으로 예. 100길 따라 200리를 가면 독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지리적 위치를 정확하게 노래 가사에 넣어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나? 네. 이런 생각 갑자기 들죠. 네. 근데 우리는 이걸 노래로 듣기 때문에 신나게 부르잖아요. 네. 신나게 부르는 와중에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독도는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라고. 우리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안다는 것까지 거기 그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리적 위치를 특정 지어줌으로써. 자, 그리스 비극은요, 여러분. 특히나 합창들이 나와가지고 합창하는 거는 여기 여러분들이 글로 읽으니까 그리고 이게 번역을 쓰다 보니까 번역체로 쓰다 보니까 이게 말이 풀려나가잖아요. 서술 형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사로 보여요. 네. 대사로 보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고전 시가는 모두 다 뭐다? 다 운율이 있다. 운율이 있다는 건 뭐다? 다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클리타이메스트라의 형태는 물론 대사지만 그때 당시에 그리스 비극들도 대사도 다 운율 지켜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율성을 살리고 노래를 넣으면서 자기네 국가의 지역까지도 확인시킬 수 있는 방향. 이 모든 게 고려가 되면 이 대사가 읽혀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한다는 걸 이제 포함시켜서 한다면, 이제 그리타임 엑스트라가 이제 같이 어울리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춤추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고, 그래서 막 이런 그건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 봅니다. 예, 이어서 가겠습니다. 스토리 소개를 해주세요. 너무 짜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니까. 네, 제 스타일입니다. 앞에 여기 수제목에 깔려있어. 도토해. 아가멤논. 여러분들 감안하고 보실 거라고요. 전령이 등장해서 나 고향이 너무 오고 싶었다. 고국 땅을 밟으니 너무 좋다.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아가멤논도 무사히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듣고 나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전령이 하는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전령이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설명이 좀 장구하잖아요, 되게. 네. 정말 장구하게 설명해요.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줄거리에서 얘기 안 하시고 그 전령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승리해서 돌아왔다는 승전보만 치고 빠질 거면 사실 이 전령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이 이야기에. 그런데 그 전령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아이스킬러스에 있는 모든 극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아이스킬러스가 지금 현재 하는 그 3명의 작가 중에 유일하게 전쟁 참여 경력이 있는 작가예요. 예. 어떤 전쟁? 마라톤 전쟁도 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안 했죠. 아니군요. 예, 마라톤 전쟁만 말하고 말 걸 그랬습니다. 예. 마라톤 전쟁하고 살라미스 대전이죠. 예, 헷갈렸습니다. 그 두 개 전쟁 참여한, 그러니까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요. 네. 젊었을 때. 네. 그래가지고 그런 현장성과 사실성을 담지한 언어는 아이스킬로스만 쓸 수 있어요. 직접 겪었으니까. 그렇죠.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정말 이 두렵게 만들고 힘든 것인지에 대한 묘사는 아이스킬러스의 그걸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령의 대사가 중요해요. 승전보만 갖고 들어와가지고 승전했습니다라는 그걸 알려주는 걸로만 기능을 한다면 굳이 그 전령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가멤논이 들어와서 이기고 돌아와서 한마디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아가멤논이 들어오기 전에 전령이 들어와가지고 승전보와 함께 이제 여기 한 10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쟁 상황에서. 여름은 왜 이렇게 더웠지? 그리고 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지에 대한 묘사를 정말 장구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때문에 병사들이 죽어나갔는지, 전투 때문에 죽어나간다고 얘기 안 해요. 위생, 오염, 폭한의 기후, 더위, 이런 것들 때문에 죽어나간 병사가 더 많다는 이런 간접적인 정말 실증적인 증언의 얘기를 그 전령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의 참상, 실제 그 참혹한 참상, 이런 얘기를 아이스킬러스는 왜 굳이 이야기 속에 녹여내려고 할까?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단서가 또 나오죠. 아이스킬러스는 혁명적 입장에 서 있는 입장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혁신파,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혁신파 입장에 서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에우리피데스보다는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주의, 그리고 국가적 보수주의, 이런 사상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어떤 이 윗사람들의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 찬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사람은 거기에 병사로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작가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이 후기 영화라던가 우리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이 국력의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들을 딛고 우리가 얻어낸 것이다? 위대한 애국자들. 위대한 애국을 위해서 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몸을 바쳐 목숨을 기꺼이 내던졌던 그 수많은 우리 헬라스 지역의 병사들, 아테나의 지역의 병사들의 넋을 기리고자 이런 단어들을 꼭 넣지 않을까. 그들의 노고, 우리들을 당장 이 현대 시대에 와서도 6.25 참전 영사라던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영화, 하다못해 대중문화의 명량 같은 걸로 봐도 그 배에서 노꾼들 장면 계속 보여주잖아요. 위에서 전투하는 전투원들의 장면도 보여주지만 교차로 뭘 보여줘요? 그 밑에 도잡고 있는 사람을 이거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주겠어요, 그런 거를. 그런 쪽의 사람들에게 시선이 꽂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대사를 쓰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이 쓰는 언어라는 것들은 말이죠. 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사를 여기에 왜 넣어놨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를 등장시키는 거야? 그게 그 작가가 내재하고 있는 그 작가의 그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다들 인지한다면 이 사람의 이 특성, 이 작가의 특성이 다 보여요. 그런 의미로 전령이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줄거리 요약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이제 전령이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다 마친 이후에 드디어 아가멤논이 마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예. 드디어 이 제목에 나오는 이 아가멤논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마차 안에는 지금 줄거리 소개를 20분 동안 했는데 이제 등장했어요? 제가 20분 했나요? 네. 전 짧습니다. 예. 마차 안에는 예. 이제 전리품이겠죠. 카산드라가 웅크린치에 타고 있어요. 카산드라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카산드라? 이 예언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 왜요? 왜냐면 이 카산드라가 아폴론을 한번 엿먹었거든요. 어떻게 연명했어요? 아폴론이 이 카산드라한테 뭔가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 내가 예언의 능력을 줄 테니까 넌 나랑 사귈래? 뭐 결혼할래? 뭐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예언의 능력 먼저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의 능력은 받았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약속했던 결혼을 해볼까라고 했더니 카산드라가 그건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이제 아폴론도 이제 또 열받은 거죠. 내가 예언의 능력까지 줬는데 감히 날 거절해? 라고 해서 저주를 추가로 내립니다. 대신 네 예언 능력은 그대로 있지만 아무도 네 말 믿지 않게 될 거야 라는 저주를 아폴론이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잠깐 그냥 네. 잠깐만 트로이 전쟁 끝나면서 전리품 나눠 가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원래 전쟁이란 이런 겁니다. 그 전리품을 서로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도 사실 약간의 다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아가멤논이 카산드라를 데려올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파고서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이런 게 다 그런 극적 장치로 작용을 해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은 그때 아가멤논이 카산드라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비극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소스가 되는 거죠. 원래는 카산드라를 아가멤논이 가져갈 게 아니었어요. 다른 애가 가져갈 거였는데 이제 그 아킬레우스가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런 과정 중에서 오디세우스랑 뭐 서로 전리품 바꾸고 막 이런 과정 중에 카산드라를 아가멤논이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트로이 영화의 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리아스나 다른 신화들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요. 아무튼 그것도 카산드라를 데려와서 아가멤논이라는 이 비극을 증폭시키는 증폭제 역할로 이 인물이 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알고 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마차에서 내렸으니까 아가멤논이 코러스들이랑 막 수다를 떨고 있어요 또. 그런데 이제 클리타이메스트라가 딱 하녀들이랑 같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셨군요. 아가멤논님, 내 남편, 난 정절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막 이런 말들을 하면서 환대를 해줍니다. 잠깐만요. 뭘 지키고 있다고요? 난 정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통 전쟁 나가면은 아녀자들이 이제 한눈 팔기 바쁜데 저는 당신만을 생각하면 이렇게 집에 있었어요. 뭐 그런. 자, 드디어 거의 첫 대화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공연 중반부를 넘어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이건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그리스 시대에는 배우가 몇 명이 등장합니까? 몇 명이 등장하냐고요? 네. 아예 모르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는 지금 현대와 같은 느낌으로 이 그리스 비극을 접하시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배역이 다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엄연히 얘기해서 배우라는 이름, 그러니까 대사로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라는 이러한 맥락으로 두 번째 배우 고용, 세 번째 배우를 고용하는 요 시점이 아이스클로스부터 시작이 돼요. 원래 그 이전까지는 한 배우가 다 하는 겁니다. 배우 하나가 모든 대사를 다 쳐요. 모든 인물들의 대사를 다 치고 코러스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코러스만 따로 있고 모든 다른 이 배역들이 하는 대사를 한 명이 1인극 하듯이 했던 게 원래 그리스 비극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운율을 맞춰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스킬로스부터 두 번째 배우, 세 번째 배우를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가요? 사실성이 올라가죠. 사실성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제서야 운율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썼던 대사들에서 비로소 조금씩 지금 현대식 대사체의 형태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이스클로스가 또 위대한 점이 이런 점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 아가멤논 할 때는 추정컨대 3명의 배우가 등장을 하고요. 근데 등장인물은 3명보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퇴장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인물이 역할을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1인 다역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건 다음에 또 풀어드릴 수 있으면 풀어드릴게요. 네, 그래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그들이 대화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느냐? 유일해요. 배우 3명이 한 장소에 등장해가지고 셋이서 대화를 하는 최초이자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 아가멤논, 카산드라. 이 3명은 한 장소에 존재하는 마지막 장면이 여기거든요. 이 이후에는 다시 2명 장면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갈 때마다 교대로 인물을 바꿔서 나왔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스 비극은. 네. 네, 요걸 알아두시고 오시면 그래서 더 쉽게 읽힙니다. 지금 막 환대를 해줍니다. 자줏빛 융단을 하녀들이 깔아놨다고 그 위를 통해서 궁전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가멤논은 처음엔 약간 거부를 하죠. 그런 건 신들에게나 바칠 수 있는 그런 의뢰 같은 거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승리자다. 뭐 하면서 뭐 변명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위를 따라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게 그 비극의 시작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궁전으로 왜 그게 비극 시작이죠? 좀 멋있게 깔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아무튼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체념할 것 같아요. 자, 아니 줄거리 소개를 해달라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을 환대해서 이것도 풀면 또 재밌긴 한데 유일한 말싸움이에요. 이 말싸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줄 운율로 줬거든요. 클리타임네스트라 한 줄, 아가멤논 한 줄. 그래서 여기는 좀 속도감 있게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의 말싸움이 딱 10줄로 끝나요. 정확히는 딱 11줄로 끝나거든요. 말싸움에서 나중에 먼저 한마디 더 하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1줄로 끌어놨어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말을 먼저 시작을 하고 아가멤논이 받아치고 해서 마지막 말이 클리타임네스트라로 끝나요. 그렇게 딱 11줄로 끌어놨거든요. 이런 게 고도의 형식성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원래 극작가들은 이런 거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11줄짜리 운율을 맞춰가지고 그 대사의 망명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클리타임네스트의 마지막 말을 기점으로 아가멤논이 하고 입 꾹 닫고 레드카펫 밟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극적 장치죠. 그 다음에 카산드라가 이제 푸는 이야기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카산드라는 예언녀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예언녀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설정은 그때 당시 그리스 관객들도 다 보고 알고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뭐 반전,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 어떤 어마무시한 충격 이런 것을 바라면서 공연이나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다 아는 이야기를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스펜스예요. 서스펜스. 장면 자체가. 네. 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꾸림으로써 나의 흥미를 다 이렇게 더 돋구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구성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야기에서도 메타성 발언들이 나와요. 나는 아폴론의 저주를 받아서 내가 하는 예언은 다 맞는 말인데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니 그것 또한 나에게 비극이다라는 얘기를 카산드라가 스스로 해요. 그런데 합창단 대사 중에서도 그런 메타성 대사가 있어요. 오, 그렇다니 그런 내용도 나도 알고 있어. 그 이야기를 나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왠지 모르게 설득되는구려 라는 대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읽을 때 뭐야? 그러니까는 이거죠. 설정상 아폴론의 저주로 얘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 공연의 이 대본의 설정으로 들어가 있다면 합창단의 언어는 저년도 미친년이야 이렇게 설명한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당신 미친년이야 이런 대사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 취급한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하죠. 제가 지금 딴지 거는 거예요. 미친년 취급 안 합니다. 카산드라의 말을 믿어요 합창단이. 그러면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카산드라의 언어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마무시한 이 가문이 받은 저주성 어떤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카산드라 입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카산드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가문 내에 저주받고 죄업을 쌓아와가지고 희생당한 아이들의 혼령들이 지금 이 궁정에 넘쳐나는구나. 라는 광증에 찬 언어로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알아먹을 수 있게끔 각단지 관객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설명하거든요. 그 아이들은 당연히 어떤 아이들이에요? 아가멤논 아버지의 동생의 자식들이에요. 탄타라스 가문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아가멤논 때, 그리고 아가멤논의 자식 때까지 모두 다 친족살이를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거나 형이 동생 자식을 죽이거나 뭐 조카 죽이고 조카를 죽이거나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하죠. 아내가 남편을 죽이거나 아들이 자기 엄마를 죽이거나 이런 미친 개막장 이 가문에 싹 다 몰빵되어 있어요. 이래서 아가멤논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가멤논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뭔 내용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얘기들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의 서원으로 아가멤논에 대해서 다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은 정말 이 가문에 얽힌 비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라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런 지점을 찝어서 줄거리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쉽겠죠. 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못 집으면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수능하고 체념한 듯이 궁전으로 카산드라도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래서 아가멤논의 비명이 갑자기 들립니다. 제대로 맞았다, 치명타다, 또 때린다, 두 번째다 하고 세 번째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대를 맞았다는 거겠죠. 예, 세 대를 맞았습니다. 세 번째 맞고 뭔 개소리예요? 죽었습니다. 나 미치겠네. 세 번째 말이 없으니까 두 번째까지는 맞고서 자기가 아프다고 말했잖아요. 어쨌건 넘어갈게요. 어떻게 된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전으로 크리타임 카산드라가 그런 네. 이 아트레스 가문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줬잖아요. 예. 그 다음 장면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곧 죽을 운명인 것 같다. 내 운명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그런 류의 말들을 하고서 궁전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그 궁전 안에는 클리타임네스트라랑 아가멤논과 카산드라 셋이 있겠죠. 그리고 그 뭔가 제의 같은 걸 준비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에게 목욕을 하라고 했겠죠. 그러면 옷을 벗고 뭐 욕조에 들어가서 제의를 준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도 정확히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처음에 써있잖아요. 10년간의 긴 출전에서 들어와서 노고하실 테니 무역부터 하시지요 라고 해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욕조로 안내를 했죠. 그래서 아가멤논이 목욕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비명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가멤논의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장면들은 다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소리로만 나오고 있고 관객들은 뭐 상상만으로 이 장면이 이끌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무대상에는 당연히 코러스들만 있겠죠. 예. 네. 그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사 치명타다 두 번째다 이런 대사들이 유치하지만 물론 유치하게 연출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비극이니까 누군가에서 아가멤논이 치명타다 두 번째다 이런 소리를 갑자기 낸 거예요. 무대 뒤에서. 이해되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왕의 비명소리가 들렸으니까 밖에 코러스들은 난리가 났겠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나? 궁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 뭐 그렇게 막 웅성웅성 대고 있는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당당하게 궁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 틈 사이로 욕조에 누운 채로 죽어있는 아가멤논과 그 옆에 역시 죽어있는 카산드라가 보이게 되죠. 심지어 이제 그게 보인 이후에 뭐 크리타임네스트라랑 코러스들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뭐 크리타임네스트라가 자신은 뭐 정당하다, 이건 신에게 재물을 바친 것과 마찬가지다, 뭐 그런 류의 말들을 하고 코러스들은 막 놀라서 막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류의 얘기들도 하는 와중에 이제 진짜 찐 배후, 크리타임네스트라의 배후였던 아이기스토스가 나옵니다. 아가멤논의 사촌입니다. 근데 이 사촌과 크리타임네스트라가 서로 짝짝꿍을 미리 맞춰놨었나 봐요. 트로이 전쟁 나간 사이에. 그래서 왜요? 그러려면 또 서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수하려고 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그 자기 자식들 먹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서름도 있고. 그러니까는 줄거리를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설명이 계속 꼬이잖아요. 앞으로 안 할까 봐요. 아, 왜 또 기죽을 해? 그러니까는 클리타임네스라가 아가멤논을 욕조에 들어가서 이제 이 노고남을 푸십시오라고 이제 유도한 다음에 죽인 거잖아요. 네.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비극인데 이 비극적 설명이 지금 아무 서스펜스가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질 않으니까 사실 클리타임네스라는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켜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려고 했던 그 자체의 굉장히 증오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 건도 있고 플러스 탄타로스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여기에 대해서 이 저주를 믿는 이것도 있어요. 플러스 아이기스토스의 추동질이 있는 거예요. 아이기스토스는 아가멤논의 사촌뻘이에요. 사촌뻘인데 아가멤논에게 증오심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트로이 원정을 떠나는 그 사이에 떠나자마자 바로 클리타임네스라를 유혹해서 이미 정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클리타임네스라는 딸에 대한 증오심 플러스 탄타로스 가문에 대한 증오심도 있고 아이기스토스도 당연히 아가멤논에 대한 증오심이 있으니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복수심에 같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둘이 불륜을 열심히 저지르고 있었고 아이기스토스의 추동질로 인해서 클리타임네스라가 자기의 남편인 아가멤논의 목을 치게 되는 이야기가 아가멤논 이야기의 전부입니다.